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주수 기자, 비공개 출석 여부 다시 논의를 했는데 똑같은 결정이 나왔군요. 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차량을 이용해서 온다면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어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앞으로도 유지할지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법원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로 잡히지 않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로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 퇴임사에서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의 존중으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겠지만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영배 대행에 대한 경찰 경호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문 대행이 권한 대행을 맡은 후 지속해왔던 전담 경호팀이 오늘 철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 대행에게 경호 전담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규정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경호도 종료되지만 문 대행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른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당분간 경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은 대구를 찾아서 TK 지역과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며 연이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1차 토론회를 앞두고 비전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각 주자들도 각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예비후보 오늘 일정 소개해 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전통적으로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대구 방문 전 SNS에 글을 올린 이 후보는 이 TK 지역을 방문하는 소감과 함께 이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자신은 안동에 태를 묻고 자신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준 이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경선 후보로 이 지역의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대구 구미 포항을 글로벌 2차 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공약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을 겨냥해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구에서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광폭 행보에는 비교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에서도 이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TV 토론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를 실제 담당하게 된 업체를 둘러싼 이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김동연 후보 캠프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공정성 논란을 낳은 업체가 이 이름만 바꿔 또 참여한다고 주장하며 이 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지금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던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대선 경선 후보자 8명을 추린 국민의힘은 이 주말 토론회 전 비전 대회를 엽니다. 각 후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다양한 후보를 바탕으로 경선 흥행을 이끌어내고 전국적으로는 본선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보관입니다. 누구 하나 뚜렷한 1등 주자라고 꼽기 어려운 백중세 형국인 만큼 물밑에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기류도 읽힙니다. 주로 3강으로 꼽히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들이 중심입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원내 인사를 끌어들이면서 세몰이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전엔 재선 장동혁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새로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 사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등 공약을 내놓으며 자신의 분명한 보수색을 강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홍 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다음 주쯤 원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 30-40명의 현역 의원들이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최근 여론 추이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지지율 상승 동력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YTN에 아직 널브러진 즉 방관하는 지지층이 모두 모인 상황은 아니라며 우리에게 실망했던 지지층이 힘을 보태줄지 추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신당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일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인데 먼저 국민의힘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지지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어떤 의견을 표출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지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만 대선 전국에서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탄생이 본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기류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일각의 윤 어게인 신당 움직임은 실패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 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무너지고 국힘은 쪼개질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차출론을 향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한 대행을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실종자 수색 종료 이후에 통제돼 있고 광명시는 주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실종자 수색 종료 이후에 복구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일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만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 38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 주민들은 광명시 지정대피소인 광명시민체육관이 아니라 개별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숙박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시는 대피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대피소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 접수와 보상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로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준공 때까지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자체가 설계나 공정 과정에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공사장과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안 탐사 장비 보급과 정밀 안전 진단 확대 등 제도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달 말부터 대형 굴착 공사장에 대해서 땅꺼짐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대형 땅꺼짐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지난 11일 경기 광명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지난 13일과 14일 부산 사상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시민들이 발밑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굴착 현장 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대형 굴착 공사장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자체 지하 안전관리 실적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집안 탐사 시행 주기를 기존 5년에 한 차례에서 1년에 2차례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 정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가운데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45%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대형 땅꺼짐의 경우엔 오히려 지하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하공사를 할 때 품질 관리 그리고 이상 징후들을 잘 포착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싱크홀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사전에 그것을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인 땅꺼짐, 지하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물론 철저한 공사장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 서빙고역 부근 건널목을 건너던 승용차가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화재와 추락 등 전국 곳곳에서 차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윤흥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찻길과 도로가 만나는 건널목, 대형 열차 아래 흰색 승용차가 깔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힘을 합쳐 여러 차례 차량을 끌어당긴 끝에 열차 아래에서 빼냅니다. 서울 서빙고역 부근 건널목에서 KTX 이음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 엔진룸 안의 장비가 모두 드러났고 이렇게 바퀴도 주저앉았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큰 충격이 가지 않아 운전자는 무사했고 열차 승객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가던 사고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멈췄고 다른 열차들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온 상황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선로로 진입하다가 열차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고 이렇게 보고 이 차에 열쇠 잠겨 있다가 이렇게 중에 보고 그래서 부딪혀서 이거 차가 한 경찰은 외국인인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황전 1터널 부근에선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꺼졌습니다. 바로 옆 야산이 있어 산불 위험도 있었지만 다행히 옮겨 붙진 않았습니다.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 부근에선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통상, AI 지원을 위해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재원 조달엔 8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조 4천억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헬기 6대가 신규 도입되는데 2027년까지 2,640억이 투입됩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가 확충되고 산불 특수 진화대 위험 수당이 신설되며 산불 진화대 보호 장비가 교체됩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 진화 임도와 간선 임도의 2배 수준의 투자 확대가 이뤄집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추경 예산 1조 4천억이 편성됐습니다.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항공 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또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탐사 구간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미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이 투자되는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보험, 펀드 등에 1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통상 위기로 인한 자동차, 철강, 건설업 등의 고용 불안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만장 확보에 1조 5천억의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엔 4조 3천억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고위급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미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고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계속 대화 중이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며 동맹 구축에 나선 데 대해서는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would think over the next 3 or 4 weeks, I think maybe the whole thing could be concluded. Yep. 시진핑 주석이 49%의 관세 폭탄을 맞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데 대해서도 그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 협상 발표 시점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t a certain point, yeah, we're in no rush. We're in no rush.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놓고도 미국이 각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는 만큼 100% 무역 협정을 맺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나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My goal would be invite President Trump to pay an official visit to Italy and understand if there's a possibility when he comes to organize also such a meeting with Europe. 멜로니 총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방비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반미 공동전선 구축에 직접 나서는 등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어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끔찍하다면서 원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금리 신중론을 고수한 파월에 관세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발언을 비판한 건데 이 금리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파월이 유럽 중앙은행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원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다는 압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전날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온 파월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트럼프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기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는 전주보다 9,000명 감소한 21만 5천 명으로 고용시장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나 파월의 신중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11.4% 감소했는데 지난달 자재 가격이 6.3% 오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건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주택당 $1,9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당의 이제 경선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미디어데이 했고요. 오늘은 후보들이 비전을 발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8명의 후보자님들께서 비전을 발표하시는 비전대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침 또 제가 대선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비전대회 꼭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국민의힘 유튜브 TV로 생중계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했던 미디어데이는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캐주얼하고 재밌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후보님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에너지도 생기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뭐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모인 8명 중에 이제 다음 주에 4명으로 추려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4명이 누가 남을지도 이제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강이 뚜렷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비유를 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경선이다. 뭐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강 뭐 이중구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도 오늘 아무래도 한 코너를 빌어서 토론을 100분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새 후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넘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도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내용들을 보면서 판단해 주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일강 구도가 뚜렷하니까 토론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집중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공격보다는 자신의 비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파면 정국이 더 큰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경제가 많이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외교 안보도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세우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새 후보 간의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는 토론회를 위한 조편성이 있었는데 A조, B조 나뉘었는데 B조는 죽음의 조다 이렇게 네. 불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마 센 좀 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좀 많이 예. 가는 분들이 계시고 좀 입심이 좀 세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죽음의 조라고 평가하는 걸 보고 예. 평양냉면 같은 민주당 경선보다는 훨씬 더 흥행에 도움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조 명단 보셨을 때 네네. 어떤 구도를 예상하십니까? 아, 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예. 뭐 구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벌써부터 지금 B조에 있는 뭐 나경원 후보나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서로 이제 굉장히 날선 공방들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 긴장감 있는 그런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은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이 뭐 평양냉면처럼 슴슴하다 이런 예. 평가를 받지만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어대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어대명?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적임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일삼을 거기 예.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께서 본인들의 경선이 굉장히 효과를 크게 얻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결국엔 이재명 대표 비판에서 시작해서 예. 그 비판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더 얻지 않을까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평양냉면이 물론 맛이 좀 슴슴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깊은 맛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도 그런 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든 게 평양냉면이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잘 가미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실 뭐 평양냉면에 빗대서 그러긴 그렇지만 안에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그 뭐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들도 각각의 다 맛이 달라서 그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아마 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 그리고 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채들이 잘 조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보시는 분들이 어떤 글쎄요. 평가를 할지 좀 봐야 글쎄요. 되겠네요. 저는 평양냉면은 맛있기라도 한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연 맛이나 흥행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고요. 예. 뭐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기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그 전 대표의 추대 대회에 불과하다라는 예. 평가가 많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자랑했던 완전 국민 경선제 이번에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 뭐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해 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경선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를 경험하시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그 트라우마를 반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결과도 뭐 다 예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순위도 저는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판만 하는 토론보다는 지금은
비전을 제시하는 경선이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 정국을 거쳐오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헐뜯거나 상대방을 비방만 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정치는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니까 마치 후보들 토론회를 보는 것처럼 기싸움이 초반부터 팽팽한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의 조편성에서 죽음의 조 B조에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만났는데요. 앙숙일 것 같았던 두 사람의 표정이 어제는 좀 달랐다 그럽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 그런데 윤 대통령 용병이야. 지금 당대표도 용병이야.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의 가치가 없습니다. 언급의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2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를. 이미.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여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90초가 넘긴 건 아쉽지만 좀 양해 바랍니다. 이제 B조 마지막 한동훈 후보님의 차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민주당과 180대 1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 아이고야. 네, 일단 한번 시간을 볼까요? 이야기해본 거는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네, 홍준표 후보의 진심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면을 보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뭐 연출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심들이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연출이 아닙니까? 뭐 연출 아니죠.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한동훈 그 우리 이제 후보님이시니까 후보님이나 굉장히 완벽할 줄 알았는데 시간 오버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친근하게도 느껴지고 또 두 분께서 편안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 경선을 또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용병이 당망쳤다고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더니 막상 만나니까 또 따뜻하게 웃어주는 모습인데 이거 연출입니까 아닙니까? 연출이 아니고 실제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비판적이다가 얼굴 맞대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것이 풀리는 게 사람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훈훈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는 누구 비판과 비방만 하는 그런 단계에서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경선 저렇게 훈훈하게 끝났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매일 이재명 대표 비판 8명의 후보가 전원이 일심동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많은 후보님들도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알고 보면 정치하는 분들 싸우기만 하는 것 같지만 만나보면 따뜻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는 경선에서 넘어서야 될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고 김문수라서 그렇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께서 우리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좀 1위를 달려오셨고 뭐 전체적인 대결에서도 좀 앞선 우위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보들 간의 경쟁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지지율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경선의 관건이 바로 그 지지율이겠죠.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NBS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각 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9고요. 국민의힘 쪽으로 와보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3%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 여론조사만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1위를 차지한 건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요. 이걸 보고 홍준표 후보가 글을 올렸어요. 비로소 여론조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날선 비방을 많이 하셨고요. 비판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조금 풀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의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윤심이 어디가 있는가 했을 때 예. 홍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와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심과 민심이 그리고 윤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쪽은 김문수 후보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같은 조에 들어왔고 이제는 A조 후보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실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올린 글만 보면 나는 이제 NBS 여론조사만 본다. 그것만 보고 이제 전략을 짠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의 일관 구도가 좀 고착화되나 했는데 본인이 이제 동률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예. 그 경쟁을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그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또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 변화들 그다음에 이런 뭐 당장 MBS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 당 전당대회를 규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긴장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 굉장히 우리 당 그 경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민주당 경선보다는 우리 당 경선이 더 박진감이 넘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하나의 여론조사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또 홍준표 후보께서는 굉장히 긴 정치적 여정을 겪어오신 분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 하나 때문에 뭐 이것만 보고 가겠다 이러시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 후보들이 그때 여론조사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과정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 경선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제 관전 포인트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들이 실제로 반성을 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경제와 외교 안보가 무너졌고 법치주의가 많이 파괴됐다고 느낍니다. 예. 실제로 법치주의의 파괴 산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윤심을 얻었고 그리고 윤심을 얻어야만 후보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이라고 평가한다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과오들을 어디까지 반성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경선 후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하는 네. 곳에 관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니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엄을 국민의힘도 같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이제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이제는 반성을 하는 메시지를 낼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뭐 경선 흥행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내심 고민은 이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탄핵 심판이 있었고 이제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국민들도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을 지켜보시면서 지금 달리 바라보실 것 같고요. 진짜 지금부터 출발이고 시작이다. 그리고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이 그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경선에서 자꾸 윤심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대통령께서 스스로 당면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왜 민주당에서 계속 윤심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그 탄핵의 상황을 전당대회까지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당이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계속 윤심 개입 여부를 얘기하시면서 정략적인 공세를 펴시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는데요. 두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윤심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지고 오느냐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힘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파면 정권을 겪으면서도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독수 차출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12상 불법 계엄이 있을 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독수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한독수 차출론을 가지고 오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윤심에 기대해 있는 부분이 많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성하는가의 척도로 국민의힘 경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은 뭐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법치주의가 무너졌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법치주의는 검사와 판사, 그러니까 법원과 행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눠졌다고 하는데 설사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산물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윤심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정략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 이제 얘기가 돌았던 게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일단은 지금 보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에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여의도에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밭글이 막 돌았었고. 저희가 뭐 진위를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사전에 알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그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그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신당 창당도 원치 않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하시면은 앞으로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혀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국민의힘 당과 뭐 관련돼서 얘기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어제 잠깐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것이 더 이상 또 계속 지속된다는 어떤 얘기들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이제 만료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기자회견 잡을 때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교감이 없이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신당 창당에 대한 내용들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인가요? 뭐 공보방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SNS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감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간을 본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신당 창당은 보수 지정 전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던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해당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신당 창당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뭐 전용기 의원님께서 뭐 대통령의 생각을 관심법을 가지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분명하게
이런 의사가 없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직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갖다 붙이면서 엮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또 예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뭐 사저에 계신 대통령을 아무런 정치적 상황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예. 것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그 정도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잠깐 반론을 드리자면 이런 신당 창당 움직임이 뭐 일부 지지층도 아니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청년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혀 교감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을 갖는 또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부 그럴 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청년 변호인단이 변호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 변호인단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국민 변호인단으로 가입을 해서 탄핵 반대를 함께 부르셨던 일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예. 아마도 그 마음이 남아있고 그런 남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 정치권과의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저희 당과 뭐 논의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지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입장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신 예.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엮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흥행을 예. 좀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관심 자체를 안 주겠습니다. 간보기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복의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메시지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더 심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선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은 계속 작아질 거예요. 네. 박주민 의원은 이거 불복의 의미로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이 정당화됐을 때에는 모든 정당의 이야기들, 그 메시지들이 국민께 공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 어게인 가칭이긴 하지만 이런 신당이 나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 집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국민께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복의 이미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정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런 의중이 없었다 하고 거두어 드렸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오해는 더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경선 국면이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탈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뭐 여러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안철수 후보 개인의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개인 입장을 드러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청년 변호인단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법치주의를 수호하지 않는다, 탄핵의 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탄핵 심판이 나기 전에 민주당은 탄핵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승복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는 정당에서 지금 와서 불복이라는 얘기를 그 대통령 측에다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뭐 신당 창당서 이런 것은 그 청년들의 그 제가 아까 마음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심리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적 흠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불러오기까지의 30번의 탄핵 폭주, 그다음에 다수 독재를 펼치면서 일방 독주를 해왔던 국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반성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대통령 측의 반성을 요구하고 탄핵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반성을 요구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번의 탄핵과 10번의 줄 기각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습니까? 지금도 줄줄이 밀려있는 탄핵 심판들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들 떠나고 나면 그 재판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국정 붕괴 상황에 준하는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반성이 있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고위공직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공공연히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수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징계 요건이 탄핵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했던 것은 헌법이 정해져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재판이 그리고 탄핵 소추권의 남발이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말고의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번의 탄핵이라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짧게 줄여주시죠.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사항이고요. 법무부 장관 탄핵할 때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국정 운영 과정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0초 드리고 다른 얘기 넘어갈게요.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를 째려봐서 탄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고위공직자를 마지막으로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이 탄핵 소추입니다. 비록 기각된 이유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이후에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회법 13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 차원에서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최성목 부총리에 대한 그 법사위의 조사가 이틀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입니다. 두 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셨지만 좀 지나간 과정의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가 많아서요.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많이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나와서요. 저희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또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38%,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7%, 한덕수 대행이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7%, 김문수 후보 7%, 한동훈 후보 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견 유보가 26%에 달합니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전주와 비교했을 때 지금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 수치로는 상승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갑자기 한덕수 총리께서 이렇게 여론조사에 진입을 했을까? 그럼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입을 시켜서 설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한덕수 총리께서 여론조사에 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점차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세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뭐 어떤 추세를 보인다라고 뭐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조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저기 여론조사 볼 때마다 지금 분석하는 분들이 주목하는 게 의견 유보거든요. 의견 유보가 지금 30%에서 이번 주에는 26%인데 상당히 높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뚜렷하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무언가의 성과, 외교적 성과가 될지 경제적 성과가 될지 무언가의 성과를 얻고 난 이후에 국민적 바람을 타고 들어와야 승산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세
정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스탠스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추대론이다, 뭐 차출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50여 분의 연판장을 돌려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소환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하는 그런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면 저희는 윤석열 파면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할 거기 때문에 나오실지 마실지는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좀 따라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 뭐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그 유보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26% 유보층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대선을 하다 보더라도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는 유보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투표일이 가까워진다면 누군가는 선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에는 그 유보층들의 갈피를 잡아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흩뿌려져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탄핵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보수 지지층들이 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유보층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한 35%에서 한 37, 8% 정도 사이를 계속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7%의 지지율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 찍어줬던 사람들도 다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 보이고요.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그 유보층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 당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저는 그렇게 끌어온다.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당시 3년 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역대 최다 득표의 낙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보층이 국민의힘에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그 최다 득표의 낙선자를 넘어서 이제는 정권 교체론과 실제로 윤석열 파면 정권에서 가지고 오는 후폭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제 주장을 한다면 그 유보층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최다 득표를 하셨는데 왜 지난 2, 3년간 계속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선 그 당대표를 연임하시면서까지 당내의 장악력을 넓혀왔지 않습니까? 독주 체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한 7, 8년간을 대선 선거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마음을 주기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공포스럽다. 이런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실상의 본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오늘 보수의 심장 TK로 갔고요.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공약 중에서 모병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적 모병제. 이거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꺼내들었던 카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국가에 헌신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상 지금 현역 군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되고 있죠. 미국 측만 하더라도 군대만 갔다 와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군발인이 많이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실제로 큰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해서 가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한 이후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금 나와 있는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포괄해서 가면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의 공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도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어서 양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뭐 홍준표 후보께서도 그런 주장을 펼쳐 오셨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많습니까? 네, 반대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학령 인구가 사실은 학령 인구만 해도 지금 곧 학령 인구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계속 그 군대에 가야 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2028년이 되면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게 상당히 인구 변화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방 안보를 포퓰리즘식으로 우리가 공약적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징병 제도에 대한 그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전향적인 논의들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거는 여러 가지 뭐 집권 플랜에 대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검찰의 공소청 격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낳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늘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누군가의 검찰이 실제로 여러 가지 보복이라든지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법에 있지 않은 내용까지 가지고 오면서 결국에는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서 또다시 수사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갖고 있는 형국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공소청으로 두고 실제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전형적인 검찰 쪼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검찰에 대한 보복성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아까 30번의 줄탄핵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검사들 다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수사, 돈봉투 사건, 대북 송금, 그다음에 위중교사 사건 담당 검사들 전부 다 탄핵됐습니다. 그 탄핵 시리즈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 공수처를 더 확대하겠다. 정말 저는 그냥 뭐 한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이래왔습니까? 800억 예산 들여가지고 실제 기소한 건 4건밖에 안 되고 기소율은 0.07%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집단입니다. 이번에도 수사권도 없는 내란 수사해가지고 얼마나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영장 쇼핑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왔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법 체계,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20초씩만 더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끝내야 돼서요. 검찰의 뭐 보복성 이런 인사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 대장동, 돈봉투 수사 안 되고 있습니까? 이미 수사 다 진행되고 있고요.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출석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잘 알지 못하면서 보복성이라고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재판을 잘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넘어간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검찰의 칼을 잘 이용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성하셔야 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더욱이
서로 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검사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예.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탄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입니다. 이제 어떠한 그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치 세력인지 정말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민주당이 그 국정 붕괴를 꾀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당 독주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내거는 차기 정부 밑그림 유권자들이 모두 이제 판단을 하고 표를 던지시겠죠.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남 등 곳곳에서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덥군요. 네, 어제 삼척과 울진이 30도에 육박한 데 이어 오늘도 대구와 구미 등 영남 곳곳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정오 기준 이미 삼척시 원더급은 28.9도, 영덕 28.6도, 경주는 28.4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2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며 오늘도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고 빗방울도 떨어졌지만 오전 중에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주말에 내일은 전국에 또 비가 내린다고요? 네,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중부와 경남, 제주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생긴 대기 불안정 때문에 내리는 거라 지난주처럼 요란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수량도 중부와 제주는 5에서 20mm, 남부에는 5에서 10mm로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다소 집중되겠고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다소 떨어져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것인데요.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간 데 대해서 정부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두고 의대생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정부가 결국 후퇴한 겁니다.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수업 복귀율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30% 이상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4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회는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정원 동결을 먼저 선언하면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이 더 오래 멈춰서면 향후 의사 수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란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봐주지 않고 학칙에 따라 제적,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한 달여 만에 원칙을 바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성 의대생들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물러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핫한 이슈를 직접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이 되자 정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환자 단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다. 의정 갈등 초기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했던 의료계의 말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은 병원 휴진과 진료 축소로 인한 고통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희생을 감내해달라던 정부가 갑자기 결정한 정원 동결이 대국민 사기극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년 이상 끌다가 갑자기 이렇게 철회하니까 황당하고 어떤 솔직한 얘기로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이건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 단체는 의료개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배제됐다는 데 특히 분노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을 굽히지 않았지만 더는 이 말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바닥 뒤집지 쉽게 결정하고 있는 그 정부 시책을 보면서 향후에 그 의료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답할 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본인들의 어떤 그 투쟁 방식이 아마 이번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또다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그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지적에도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한 걸음 진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의대생들의 완전한 복귀는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고 또 의대생들은 복귀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의 반복이 가장 두렵다는 환자 단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는 투자 사기 사건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업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라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면서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단란했던 A씨 가정의 비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아내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몇 차례 참여했는데 얼마 뒤 단체는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사회복지로 풀어서 세금을 줄이란다. 한국 지부에다가 줘서 이거를 사회복지 쪽으로 베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배달 부업까지 하며 근근히 생활했던 A씨 부부는 처음 600만 원을 보낸 뒤 몇 차례 수익이 나자 퇴직금에 더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업체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오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팀 단위로 꾸려서 얼마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정해주면서 분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야지 이거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대출까지 연계해서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A씨는 은행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뒤 사금융회까지 손을 벌렸는데 4월 초 업체에서 출금을 막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투자한 지인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는 한정된 기간에만 특별히 이자를 지원해준다며 대출을 받아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금 6천만 원까지 쏟아부은 또 다른 피해자는 함께 투자한 가족들까지 모두 4억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 권유성이랑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 50%를 자기가 그 본부장이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추가로 하면 뭐 3달 뒤에는 몇 천이 나온다. 문제의 업체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를 얻고 최근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한 데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니도 알고 언니 친구분들도 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제21대 대선 이제 4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정이 지금 바쁩니다. 네. 어제 미디어데이가 있었고 후보분들 처음으로 8명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네, 처음 분위기가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다 아는 사람들일 거니까 예. 분위기 뭐 나쁠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좀 신경전도 팽팽했을 것 같은데. 예, 뭐 별로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예, 다 뭐 형 동생들이니까. 예. 지난 9일에 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출마 결심이 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탄핵 계기로 이래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고 네. 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그 찰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아니겠느냐. 제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일을 많이 했고 국가정보원, 국회정보위원장, 그다음에 현실 경제, 지역에서 도지사 하면서 어떤 경제를 살려야 되는다. 또 제가 합리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회 갈등 조정은 할 수 있겠다. 딱 내가 적임자다. 이래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인터뷰에서 후보님 스스로 신무기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어떤 게 다른 무기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무기들, 지금 그 사수, 삼수하는 그런 네. 선수들은 이미 국민이 다 알려져 있고 상대 후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무기, 또 제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비상장 우량주. 비상장 우량주요? 상장되면은 대박이다. 예. 그래서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충분하고 경륜도 충분하고 그 아이디어도 많다. 그래서 신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은 경북 김천에서 이제 네. 하셨고요. 또 지금은 재선 경북지사십니다. 경북 맹주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맹주라는 평가보다는 도지사 선거를 지난번 하니까 네. 상대들이 잘 없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이랬으면 경북 도지사 선거 무슨 문제 있나? 왜 후보가 아무도 없나?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만큼 지역민들한테는 신뢰를 받고 살아왔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번 전국 선거를 나가니까 이철우가 누구냐? 이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YTN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이가 이렇게 되면은 싸움판에 들어가면 제가 해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새내기시군요. 새내기지. 대선은 뭐 제가 지원을 많이 했고 선대 본부장도 했지만은 제 직접 나오는 건 처음이니까 국민들께서 비상장 우량주를 잘 몰라서 아직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주말에 이제 토론회 있잖아요. 어제 미디어데이 때 이제 조 편성을 했던데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A조, B조 나뉘었는데 B조가 지금 뭐 죽음의 조라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 죽음의 조 하면서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이름이 나와야 죽음의 조가 되는데 저기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조 전략은 하는데 언론에서 이 조금 불공평해요. 저 이름 나오면 죽음의 조 하면 네 사람 내줘야 되지. 저희 제작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막에도 꼭 넣어달라고요. 제가 본부장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는 앞에 저렇게 안 나오니까 그게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고 또 저 잘못도 있죠. 이거 제일 앞선 여론조사 제일 나오면 무조건 넣어줄 거 아니냐. 토론회 잘하셔서 지지율 많이 오르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한 번만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마라톤을 하면은 좀 늦게 출발해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100m 달리기 하니까 50m 앞에 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무기의 전략이 뭡니까? 토론회? 신무기는 여하튼 다른 분들은 뭐 신상 가는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살리는 이야기, 정책적인 아주 획기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국민들께서 야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네. 이 실천만 된다면 이 사람이 나라를 살리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박정희를 들고 나왔거든요.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기반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 일들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세계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새롭게 현대판으로 재해석해서 60년을 초인류 국가로 어떻게 하면 G2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박정희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60년 동안 먹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제가 다시 60년 먹고 사는 기반을 닦겠다. 이런 말씀. 일단은 4인 안에 들어야지 이제 2차 경선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경선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선거 나오는 사람은 꼴찌해도 제가 1등 하는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선거가 되지. 제가 뭐 4강에도 못 들겠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당 후보가 된다는 1등이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파이팅의 마음으로 토론에 또 임하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최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덕수 차출론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선에 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경선이 지금 시작도 되기 전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니까 경선 들어간 사람은 뭐냐 이게. 당이 그래서 되느냐. 그래서 당의 후보를 똘똘 뭉쳐서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당의 앞선 후보들이 그 상대 후보한테 하프게임으로 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100% 여론조사가 졌다. 뭐 여론조사 100번 했는데 다 졌다. 그래 됐을 때는 자유우파 승리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네,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만약에라도 대선 임박해서라도 한덕수 대행이 이길 수 있는 카드로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유우파가 승리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유우파 정선 시대입니다. 그래야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가 회복돼야지 국민들한테 나눠줄 게 많습니다. 경제도 회복되지 않은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나눠 먹게 하면 후손들한테 짐덩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자유우파의 전성시대에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야 되지 좌파 시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저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신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혹시 좀 뭐 힘을 실어 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만나준다 하는 자체가 그 뭐 안 친한 사람 만나주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이가 만나자 하면 그 만나주겠나 이게. 그래서 만나줬는 자체가 그 신뢰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만 또 신뢰를 해가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그 나경원 후보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윤심이 실렸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윤심 이런 거 믿고 대통령 나가면 안 되죠. 자기 힘을 믿고 나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의 힘을 믿고 내가 어떤 능력을 보이겠다. 이래서 대통령이 나가는 거지. 누가 나를 밀어주니까 된다.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밀어주면 자빠지는 거 아니야. 만나서 뭐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을 텐데 대선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는 뭐 페이스북에 없었습니까? 간단히 올렸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저보고 대통령이 되시면 물론 되도록 하라 하면서 되시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보고 쓰세요. 이 말을 2차례 하는 거 봐서는 많은 배신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상처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뭐 이름을 언급하시긴 그렇겠지만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까? 이름은 언급 안 하고 그 고비 뭐 탄핵 과정에 또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그다음에 탄핵 심판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건데 거기에서
많은 아픔이 있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혹시 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얘기는 좀 없을까요? 그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저는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것만 꼭 딱 이야기했지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저도 여러 차례 대통령 만났지만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는 건 몰라도 둘이 했는 이야기를 밖에서 흘리는 거는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청년 변호인단에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보류했다. 지금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날 예. 윤의계인 그분들이 윤의계인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저하고 같이 밖에 나오는데 막 함성이 들리더라고요. 윤의계인이다. 예. 그 이제 경호하는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분들이 계속 나보고 다시 뭐 해보라, 뭐 창당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우리 당이 힘을 보태서 정권 수호, 정권을 수호하는 게 목적이지 절대 다른 일은 없을 거다. 그때 예. 저희가 강력하게 신당 창당 이런 거는 윤 의견에 대한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 창출, 재창출, 정권 수호. 저는 정권 수호라 생각하는데 정권 수호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에서 했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제독을 걸었다고 예. 확실히 믿습니다. 후보님이 그러니까 판단하시기에 대화를 나눈 이후에 판단하시기에 신당 창당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신다는 대선에는 우리 당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이제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윤 대통령한테 페루를 같이 갔어요. 에이펙 갈 때. 에이펙 그 작년도 에이펙 24년도 11월 15, 16 하는데 네. 전용기 타고 같이 가면서 그때 트럼프 당선인인데 지금 G2, 20 브라질 행사 페루에서 에이펙하고 브라질에서 G20 행사를 마치고 미국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에이펙에 거의 참석을 못했거든 그동안 전쟁 때문에 푸틴 전쟁 끝내고 푸틴을 꼭 초대를 하고 그리고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에 오고 일본도 오고 그러면 트럼프 4강이 다 오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다니까 하노이 빅딜도 실패했으니까 경주 빅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초청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 경주 에이펙이 평화 번영의 에이펙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이는 우리가 초청하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김정은 북한에서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국회 정보위원장하고 국가정보원에 20년 된 사람이 우리가 김정은을 초청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예 해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가 하노이 빅딜을 했었으니까 그걸 다시 관계가 좋다니까 경주 빅딜로 만들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쨌든 좀 오해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후보님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경선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윤심과의 거리두기 아마도 이제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교통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 덧셈 정치를 해야지. 윤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고 뭐 안철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안철수가 탄핵 뭐 찬성했다가 니 나가라 이래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누구나 같이 가야 되지. 그 뭐 윤 대통령 버린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지지 세력이 내려오나 그 지지 세력과 또 다른 지지 세력을 전부 합쳐서 그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뭐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들을 언론에서 좀 구분짓기도 하는데 그럼 이철호 후보께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도 마음에서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을 이기려고 하면은 모두가 함께 가야 되지. 너는 탄핵 찬성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게야. 그래서 대선 갈 때는 모두가 밖에 있는 사람도 모시고 와야 되고 중도도 모시고 올라가는데 우리 반대 세력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 세력도 우리한테 올라가면 오라 이래야 되지. 예. 너는 민주당 지지 세력 안 된다. 그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같이 가는 덧셈 정치, 예, 더 심하게 하면 곧셈 곱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TK 민심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TK도 처음에 뭐 몇 사람 반대하겠지만 대통령 선거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함께 가도록 TK 분들이 넉넉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쏙 좁지 않기 때문에 TK에서 더 환영할 걸로. 누구 처음에는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이랬지만 예. 또 다른 선거 전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편 안 만들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나 이게. 그래서 저는 절대 누구 나가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누구나 같이 가자. 그래 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얘기도 지금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이고 뭐 영원히 안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를 통해서 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뭐 공약들이 여러 개 있으실 텐데요. 좀 시청자들 보고 계시니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소개해 저는 우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 이거 꼭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사실 가는 곳마다 점포 임대 1년에 80만 내지 90만이 소상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력이 넘치는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살리는 나라 되고 제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 선거구제 이런 것 소중 대선거구 해서 한 표가 많아도 독식하는 이런 건 안 되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예. 갈등 구조를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예.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다음 주에는 4명으로 좁혀지는데 이철우 후보님과 국민의힘 경선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부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황급히 뛰어옵니다. You guys okay? 대낮에 평화롭던 대학교 캠퍼스엔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The alarm goes off. At first, you're thinking it's just a fire alarm. It sounds a little different though. And I'm just hearing active shooter, and you kind of just like panic a little bit in the moment, just like, damn, is that real?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소식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총기 소유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se things are terrible, but the gun doesn't do the shooting. The people do. It's, you know, a phrase that's used probably too often. 미국에선 한 번에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총기 난사 범죄가 해마다 500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한 남성이 어린이가 물고 있는 담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을 붙여줍니다. 심호흡을 해보라는 행동을 하더니 물고 있던 담배를 이번에는 직접 이 아이에게서 가져와서 시범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남성은 의사고 이 일이 벌어진 곳은 인도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현지 언론은 병원을 찾은 아이가 부모와 잠시 떨어졌을 때 흡연 강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호소하자 담배를 처방했다는 건데 영상을 본 주민을 중심으로 공분이 확산하자 현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한 카페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음료를 주문했는데요. 주인이 잠깐 방심한 사이 이렇게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 2대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코앞에 이 순간을 버젓이 지켜보고 있었던 카페 주인, 황당하겠죠.
곧장 쫓아가 봤지만 도둑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아이폰 2대를 훔쳐간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구조대가 드론을 날리고 구급용 들것을 준비하며 다급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7일 나폴리 인근 지역 1,100m 높이 파이토산 정상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명 중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당국은 지지용 케이블 중에 하나가 끊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푸드마켓, 그랑그로서리 등 이 새로운 이름으로 식료품 특화 매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에 밀려서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식료품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동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첫 이마트 푸드마켓 개점을 앞두고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 마트가 문을 열자 줄을 지어 들어갑니다. 푸드마켓은 매장 면적의 95%를 식료품으로 채운 식품 전문 매장입니다. 식품 매장인 만큼 다양한 특화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연어 특화존입니다. 이렇게 생연어부터 훈제 연어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쿠팡, 네이버 같은 공룡 이커머스 업체가 생필품에서 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위기에 처한 대형마트는 소비자를 매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식품군 강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 가더라고. 나중에 다른 거 오면 또 어떻게 뭐 환불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고 사는 편이에요. 저분 차라리 식품이 더 많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생필품은 차라리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살 수도 있는데. 특히 마트 3사는 푸드마켓, 그랑그로서리 등 식료품 특화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화 점포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80%를 식료품으로 채운 롯데마트 천호점은 오픈 3주 만에 롯데마트 점포 중 평당 매출 1위를 기록했고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재단장 매장은 리뉴얼 뒤 1년 매출이 평균 20% 올랐습니다. 대구 성수점에서 푸드마켓의 가능성을 실험한 이마트도 고독점을 시작으로 매장을 더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로서리 전문 매장은 이마트 푸드마켓으로 향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의 무서운 성장 속에서 식료품 전문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를 얼마나 현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북 전주의 봄꽃 명소인 완산 꽃동산이 화려한 봄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겹벚꽃과 철쭉이 나란히 절정을 맞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관광 거점 도시 전주 완산 꽃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으로 꽃놀이에 나선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곳은 화려하게 만개한 봄꽃들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겹벚꽃과 또 철쭉 앞에서 봄날의 추억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곳을 찾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기들이랑 어린이집 땡땡이 치고 놀러 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유모차 갖고도 올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서 또 한 번 다시 오겠습니다. 완산 꽃동산은 1970년대부터 시민이 직접 가꿔온 곳으로 지난 2010년부터 무료로 개방돼 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 15,000제곱미터 규모의 만주 가까운 꽃나무가 식재돼 있어 봄꽃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특히 4월 중순인 지금은 겹벚꽃과 철쭉이 동시에 만개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분홍빛 겹벚꽃과 선홍빛 철쭉이 화려한 봄의 색을 뽐내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탁 트인 전망대에 오르면 봄의 절정이 담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왕벚나무, 해당화, 황매화 등 다양한 봄꽃을 감상하며 꽃길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활짝 핀 봄꽃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남기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관광 거점 도시 전주는 꽃개화 시기에 맞춰 안전한 관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거주민의 차량 진입은 통제하고 인근에 1,100여 대의 주차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평소에 보기 어려운 다채로운 꽃들이 많은 이곳에서 예쁜 봄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 완산 꽃동산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기온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9도로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방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육박하면서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점차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쪽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 내륙에서는 6월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